이분 모르는 분 이 안에 없죠? 네, 달리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좀 발표 진행 부탁합니다. 예, 저는 대만대학에 여러분께서 지금 계신 국가발전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지은입니다. 저는 퇴계에 대한 인식과 함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대에서 한국의 일반 대중들은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로 이렇게 어렴풋이 굉장히 천원짜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퇴계 당시 이래로 집대성자 혹은 집성자라는 그런 호칭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퇴계에 대한 이런 인식과 표현의 함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 하면요, 조선 유학사의 중심은 주자학이고 주자학 관련 연구가 세부를 달한 것은 퇴계의 사후이고, 그런데 초중기의 퇴계가 조선 유학 대표자 집대성자로 이끌어지게 된 연원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식민지 시대 이래로 한일 학계의 퇴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요. 일본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일의 인식과 위상의 정립은요, 조선 유학에 대한 옹호와 폄하라는 대립적 관점에 보통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 방금 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립 관점이 아닌 또 다른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석한 의미와 배경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초기의 퇴계 위상의 정립은요, 조선 유학사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관점의 성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그래서 퇴계학이 조선 유학사 상사에서 정하는 위치를 규정한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은 조선 유학사 발전 맥락에 굉장히 맥락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퇴계가 남긴 것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퇴계의 철학적 분석 이래로 17세기 성리학의 이기심성론은 다양한 분야의 양상을 띄었고, 또 성리학이 주자에 의해 완성된 불변의 학문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가변성을 갖는 것이라는 인식을 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결론에서 그들의 이기심성론이 주자 성리학의 사상적 범주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사상체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표현을 하셔서 뭔가 부족했다. 퇴계는 잘했는데 아니면 퇴계가 잘못이 있는가? 그래서 그 범주 속에서 폭넓은 해석 방법을 동원해서 현실 인식과 출제 방향과 설정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토대를 구축했을 뿐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퇴계학이 그랬다면 주자학이 그런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후학들이 주자학 범주 속에서만 사고 있다면 이러한 결과를 낳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퇴계에 이르러서 조선의 학술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은요, 조선시대 문헌에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집대성 혹은 집성이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여러분 선생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집대성은 맹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자를 언급한 것이고요. 집주에서 주자는 여럿의 소송을 합하여 하나의 대성을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 문헌을 문리종관에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집대성 혹은 집성이. 가장 많은 것은 공자의 업적 및 공작, 그 다음은 주자, 그 다음은 선배 유학자, 대부분 퇴계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계의 집대성이나 정론이 조선 유학사의 어떤 전기가 되었다는 말은요, 16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예를 하나 들어서 퇴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아마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이이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는 대개 남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다. 설령 하자없는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서 능, 술, 설, 출, 우병, 이거는 주저어류나 아니면 대전, 사서대전에 그 소주를 많이 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백화체인데요. 능, 수, 출, 우빙. 이래서 이게 현대 중국어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록체. 그래서 주자의 그런 주자 어류나 아니면 대전본 소주를 많이 본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의향모사, 모하, 한 것에 불과하다. 그대로 모사하는 거, 의향모사에 불과하다. 어느 나라의 학자는 그런 사람이 많다. 근데 그대로 따라서 모사하면서 하자없는 말을 하는 자는 역시 많이 보았을 리가 없으니 더욱 한탄스럽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불가닥연을 많은 번역본들이 그런 사람조차 많지 않으니 한탄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논어수리편에 담은 다견의 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런 사람조차 많지 않으니라고 한다면
이의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정함, 태계, 화담 세 선생의 설을 보니 정함이 최고, 태계가 그 다음이고 화담은 그 다음인데 정함과 화담은 자득의 기색이 많고 태계는 의향의 기색이 많다. 그리고 작은 글자로 한결같이 주자의설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계의 경우는 주자를 깊이 믿고 뜻을 깊이 탐구하고 기질이 정밀하고 공부도 깊었고 주자의 뜻을 합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전체를 못 보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화양과 통해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본 게 조금 안전하지 못하고 말이 좀 틀린 곳이 있다. 그래서 이교발이나 이발 기수는 그의 식견에, 그의 높은 식견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약간 황당스럽게도 조심스러워서 태계는 실수가 적고 화담은 호강하는 실수가 많다. 우리는 태계를 배워야 된다. 의향을 배워야 되지 자득을 배우면 안 된다. 이 글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은 이 글을 나중에 고쳐서 내가 다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글 그대로 많이 퍼졌고요. 그래서 의향을 태계의 단점으로, 오만을 율곡의 단점으로 이렇게 학파가 나눠져서 서로 공방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음을 그 문집총괄의 검색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와서요, 이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의향이라는 것은 주자를 따른다는 의미지만 그의 말을 모방하기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데 이 시기의 전체 해석에서 굉장히 제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거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많이 인기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태계가 주자를 제대로 익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주자가 못다한 말을 했다. 그런데 고쳐 말하면요, 주자들이 없는 말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주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서 자기화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태계학설의 특별한 점으로 본 것입니다. 이 글과 이에 대한 이 시기의 해석은 조선 유학사에서 태계 위상의 정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태계는 주자의 전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주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자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자의 말을 베끼기만 하는 태도와는 굉장히 상반된다. 그런데 의향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지만 정시환이 사칠 변증을 통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요약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긴 글이지만 이가 감히 태계를 비판할 만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이다. 두 번째는 이 비평 중에서 최하위, 남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자, 이게 바로 태계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한 거, 주자의 뜻도 모르고 본질을 잃었고 잘못된 기록을 억지로 끌어붙인다 이렇게 말한 것은 퇴계를 가리킨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따라 본드면서도 하다없이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자의 퇴계를 기속시키면서 감히 퇴계를 공명만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퇴계 이의 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이 사실인가? 문집총괄에서 의향과 의향모화 혹은 중국 문헌에서 이런 것을 찾아보면요, 의향이라는 것은 옛것에 따라서 옛 방식으로라는 부사로 쓰인 것이 굉장히 조선 문헌에 많았습니다. 의향모화와는 달랐습니다. 쓰임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의 원래 말에는 정함은 말이 과할 때가 있고 태계는 말이 좀 틀린 게 있고 그리고 태계가 그대로 따라 본쓰면서도 하자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자, 여기에 위치시켰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의 평가는 본 것이 우선이고 말은 제대로 못했다. 이거는 평가의 가장 최종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저어류에서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주저어류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많을지라도 사서대전에 있는 것이 대부분 주저어류의 말이기 때문에 사서대전 소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익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문과 사관은 모두 배우는 것이고 주저어류에서요. 그러나 학이라는 것은 익히는 것, 사라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보기만 했다고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향에서 취조, 이거는 또 어록체인데요. 가서 바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본떠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본떠서 모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향하고 본화, 호로라는 것은 의향모화라고 정시환이 쓴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저어류에서 굉장히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득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 방법으로 스스로 찾아서 규명을 해야 괜찮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향은 의향모화와 다르고 의향모화라는 것은 베낀다, 모방한다의 중점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용례에서 의향과 의향모화는 빈번하게 쓰였는데요. 어떤 때 쓰였냐? 남을 비판할 때는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의향화후로라는 것은 자조,
자기 겸양, 내가 지금 공부를 40년 했으나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남을 베끼는 수준에 그친다라는 말을 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의향 자체만으로는 옛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여전이라는 부사로 많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향지미를 의향모화지미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최소한 조선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득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요, 먼저 주저리를 살펴봤습니다. 자득하려면 서서히 한양에서 이를 기억해야 된다. 학습하고 또 학습해서 언어를 관통하여서 뜻을 자득한다. 또 40, 50번 읽으면 60, 70% 알고, 남이 설마 나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면 대략 알고, 다시 3, 40번을 읽으면 드디어 자득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자의 이 자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창성, 옛것을 무시하는 거, 이런 거에서는 주자어리는 최소한 자득의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관통에서 뜻을 자득한다는 이해 논평은 주자의 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그린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주자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활용관통은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주자의 말입니다. 이가 보기에 태계는 주자를 깊고 정밀하게 학습해서 주자의 전체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활용관통에 대해서는 활용관통의 경지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이기호발이나 이발 기수가 틀렸다. 왜냐하면 자기 말하고 틀리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해석한 이식에 의하면 태계는 주자가 못다한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주자를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다. 어저께 양유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상통합니다. 태계의 주자와 차이가 있는 이기에 대한 학설은 식민지 시대 이래로요, 현대 학계에 이르기까지 주목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고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이고, 물론 식민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태계 학술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계를 드러낸 일본 학자를 한번 두 명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노우에 아치 선생님은 한국 역사 연구자이신데요.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890년대 이래 이노우의 테츠지로 엔도 유키치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조선 유교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는 1910년 이래로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런 부정적 평가가 흐트러지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런 말을 하게 된 경위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아베 요시오, 우리나라도 많이 오셨고 한글로 발표하신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주자가 조선에서 퇴계의 영향력이 일본 주자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일본 사상사 연구하는 친구들은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는 영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엔도 류키치는 1900년대에요. 진화 철학사, 그러니까 중국 철학사, 철학 입문, 동양 윤리학 이런 책을 발표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학자는 학문의 정밀함을 추구함으로 극히 세밀한 현미경적인 의론을 하지만, 동양학자는 실행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밀한 의론을 하지 않는다. 실행만 충분하면 된다고 여겼다. 사실 우리 조선 17세기 이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요. 동양 윤리사상은 중국, 일본하고 약간 다르고 조선도 다른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한 이론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엔도 류키치는 조선시대 유학사상사 전개의 최대 특징인 주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나 그에 대한 수많은 토론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성록이 그 일본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자성록을 통해서 퇴계 학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에도시대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처한 배경과 그들이 전개한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퇴계를 존중했을까? 퇴계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동양 윤리학에서 퇴계를 과연 어느 부분에 위치시키고 있을까? 제가 그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 철학사상의 대략을 마치면서 부록으로서 이 퇴계 해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독자는 이를 통해서 중국의 근본 사상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계는 학문을 방문하면서 분석을 싫어하고, 퇴계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자성록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학문을 방문하면서 분석을 싫어하고 합하여 일설 만들기에 힘쓰는 것을 옛사람이 송골매가 대출을 통째로 삼키는 격이라고 했는데 피단이 적지 않다. 이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퇴계는 유목하고 제가 예전에 비교한 것을 썼을 때
태계는 오히려 저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또 이런 글을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인용을 해서 동양에서 이렇게 분석을 장려한 것은 대서 특필할 만한 것이다. 그는 추상적 물상과 본체적 실제를 식별하여서 리를 후자에 배속시켜서 이를 전자와 결코 혼동하지 않았다. 플라톤보다 오히려 위대하다. 플라톤은 이 망상에 매달려서 이상을 실제로 오인했는데 태계는 오히려 더 도리에 맞고, 태계는 이 두 가지를 식별해서 리는 실제하고 사물의 법칙이고 만물에서 추상하여 얻은 관념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고, 이와 기는 주관적으로는 구별해야 되지만 객관 세계에서는 늘 동반해서 결코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탁월한 식견이고 또 혼연이 뒤섞이는 우주를 철학적으로 관찰하면 이기라는 두 가지 것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책에서요, 에도 유키치는요, 요순 이전은 패자의 시대이고 서경에서는 실천적 정치적인 논설이 많은 이런 문헌인데, 특히 도덕교육을 발달시킨 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이 도덕교육, 덕육이라는 이런 관념, 개념인데요. 이러한 강조는 왜 하게 됐냐면은, 당시 제국주의 일본 정부의 도덕교육의 필요를 정부 차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국민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충성하는 국민 도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관방학자가 어영학자가 이노우에 태추지로입니다. 이노우에 태추지로가 뭐 어영학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큰 학문적인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자학파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주자학파 학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게 조금 더 없다. 하지만 실행할 도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지금 러일 전쟁이 이렇게 종결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양을 하는데, 외국 학자, 서양 학자들이 도대체 일본은 왜 이렇게 강대하지? 이런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이래서 강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 도덕의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일본 주자파의 사적인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덕교의 뜻을 둔 지금 이 세상의 학자들은 이 주자학을 좀 존중을 해서 봐야 된다 하고, 이렇게 주자학을 통해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국민 도덕 교육이 가능하다는 사고 속에서는 주자학이 굉장히 그들에게도 유의미해지고 주자학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맥락에서 퇴계학이 유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우에 태추지로는요, 1910년 이래로 국민도덕 연구에 관해서 강습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1930년대쯤에 국민도덕개론을 단권으로 간행했는데, 이 책은 거의 13세를 찍었나 굉장히 많이 팔리는 아주 유명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국 일본에서 조선 유학사는요, 동양 철학이나 동양 윤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 역할이나 위치를 찾는 방식으로 다뤄지고요. 중국 사상 연구자나 일본 사상 연구자가 보통 서술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 사상의 계승자로서 혹은 일본 사상과 비슷한 맥락을 가졌을 것으로 유추되면서 태계가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태계의 유의미성이 굉장히 부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의 조선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노우에 태추지로가 진화에서는 후세의 양명학파, 고등학파가 일어나긴 했지만 주자학색이 가장 컸다. 왜냐하면 과거 제도가 있었고 이게 올소독스의 지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김갱필, 정몽주, 이태계 같은 쟁쟁한 학자가 모두 주자학파라고 속한다.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 이상하다. 왜 정몽주가 갑자기 중간에 나오지? 이건 정려창을 정몽주로 잘못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몽주인지 정려창인지 모르면서 그냥 문헌을 베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베끼거나 아니면 그들이 함께 참고했을 문헌이 무엇일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지연은 이노우에보다 더 후에 약간 7, 8년 뒤에 매일신보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유씨가 평하기를 김문경, 정문헌, 그 다음에 이문원, 그 다음에 조문정, 이문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옷만 써가지고 원래는 호가 없는 문헌을 보면서 시옷만 있기 때문에 독자가 모를까봐 호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노우에 태추지로는 호를 써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선 유학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지연이 참고한 선유씨의 문헌은 무엇일까요? 제가 문집총괄에서 글자를 많이 넣어서 찾아봤는데 아마 이의 경연일기에 나온 이 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시옷만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연은 시옷만 있는 이 글을 신문에 인용을 하면서 시옷 옆에 호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봤을 때
정년창이 누군지를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 이태기 같은 건 많이 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년창이 그 유명한 정몽준과 하고 정몽준으로 바꿨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노우에와 장지연은 각기 1905년과 1917년에 동일한 계열의 문헌을 참조해서 조선유학사를 논했습니다. 또 앵도 류키치도 태계의 자성록을 참조해서 조선유학자의 면모를 파악하고 플라톤의 이데아론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동양철학에서 태계 사단칠정 이기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립했습니다. 태계에 대한 위치 정립이 한국인보다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조선유학이 유미서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이 모두 인정했던 것인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태계가 집대성자로서 조선유학 대표자란 말은 조선에서부터 근대 일본에 이르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된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태계를 다 존경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16세기의 태계이기 때문에 향후 유학 발전의 초석이라는 의미라면 태계학이 단초로서 작용해서 조선제기 이후 유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되지만 태계가 유학 발전의 정점이라는 의미라면 태계 이후의 조선 유학사 그 많은 논쟁들과 그 많은 토론들이 무의미한 탁상공론이고 당쟁의 도구나 상물일 뿐이라는 인식에 도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계나 조선 유학사에 대한 칭송이나 비판은 단순히 가치 긍정이나 부정이 아니라 조선 문헌을 해석한 해석자의 그 배경과 사상을 가득 담은 자료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본 소개해드린 일본 쪽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근데 일본에서 주작이 국민 도덕교육에 소용되는 사상 일부로서 유의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태계는 주작의 개성 발전자로서 굉장히 긍정되고 오히려 서양의 플라톤보다 위대한 사람으로서 긍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다른 논문에서 발표한 후쿠자와 기지야 같은 경우는 주작이 근세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했고 동양 사회의 어떤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주작이 집대성자라는 태계의 위상은 굉장히 부정이 되고요. 태계를 아예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작 위주의 조선후기 유학사를 부정하는 취지에 연결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적으로 발표를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용호 선생님 논평으로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 갖고 계신 책에 283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이거 올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림이 아니고 제가 그냥 목소리를 잠깐만 크게 느끼더니 오늘 저기 강등 교수님 그 논증을 아주 정밀하게 하셔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이전에 이 글 받아서 읽으면서 뭐랄까 이런 사람을 알고 일종의 약간 지적인 즐거움이랄까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체로 저도 읽으면서 순순히 받아들여져서 뭐 이게 논평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조금 더 고픈 내용이 있어서 논평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율곡이 그 퇴계 이기호발이나 이발 기수설은 도리어 그러니까 그의 식견, 퇴계 식견에 누를 끼쳤다고 평가한 이 대목이 강 교수님 말씀처럼 식민지 시대 이래로 현대학기 이르기까지 주목받으며 퇴계 학술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퇴계학의 이 특징이 오늘날은 퇴계학을 규정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그 학술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왔는데 그럼 율곡이 비판한 이런 퇴계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도대체 퇴계 선생은 어디에서 보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장학에서 보고 한 건지 아니면 어제 그 발표처럼 그 무슨 당군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 가지고 온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실제 근데 퇴계 선생 문집을 봤을 때 퇴계 선생이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데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렸으면 좋은데 뭐 주자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랬지 뭐 당신의 이발설이 주자학이 어디에서 가져와서 뭐 이렇게까지 상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퇴계 선생 문집을 봤을 때 제가 뭐 다는 못 봤지만 다른 분들의 논의를 보면 퇴계 선생이 그래도 문집 안에서 선생으로 이렇게 추송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암 조광조나 농암 이혼보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제간의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선생으로 추중을 했으니까 혹시 그분들 중에 어떤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선생으로 추승한 분들 중에 이발설에 대한 단추를 제시한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최영성 교수님이 어디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 퇴계 이전에 우리나라 유학자 중에 이발설을 주장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적 맥락을 보았을 때 그 이발설에 대해서 혹시 퇴계 선생님이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논문을 정확히 보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 논의가 이따가 약간 지방 간에 얽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제시대 때는 뭐 보면은 수수록이라 그래서 우리 집안의 어른이 퇴계 선생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일제시대 때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 퇴계 선생의 사유에 대한 이 소종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혹시 선생님 생각이 있으신지,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못 듣는데 이 부분은 꼭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율곡의 퇴계학에 대한 의학의 평가는 후대 이런저런 논의가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율곡의 글만을 두고 보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의 처음에는 의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는 그래도 이 퇴계 의학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제가 오독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좀 율곡의 어떤 다른 생각이 이 글이나 다른 글에 드러나 있는지, 그러니까 퇴계 선생에 대한 평가로서 한번 시간 되면 말씀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상론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자득이라는 것이 자기 독창성을 강조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그렇게 주로 이해를 했는데, 자신의 사색을 통한 완전한 이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독창성이 아니라 사색을 통한 완전한 이해가 바로 자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정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하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건데, 자득에는 어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체험이라는 요소가 아주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득을 완전한 이해와 연계한다 하더라도 단박에 구현되는 감각적 체험, 주자의 말대로 하면 일단 활용관통이죠. 이게 어찌 보면 자득의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이해와 체험의 사이에서 이 자득이 가지는 의미가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좀 빨리 발표하시느라 사실 언급을 좀 덜 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선생님 논문 뒷부분에 대한매일신보를 읽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조선유교 연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다른 의미에서 이 논문의 백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건강을 잘 돌보셔가 여력이 되신다면은 이 조선유교 연원을 여기에 한 작업대로 이게 상세하게 고증을 해서 함께 다시 한번 소개해 주는 건 어떨까,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